아, 여길 봐야 지금 채팅이 오는 거지? 아, 여기만 보고 있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녁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마이크도 제 건 아니지만 좀 빌려서 달아봤고 새로운 장소에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봐주실 줄 몰랐고, 그리고 저 항의 댓글 중에 뭐였냐면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꿔라, 턱이 길게 나온다, 콧구멍이 크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카메라 각도 때문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놓나 저렇게 놓나 똑같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오히려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저를 2번 죽이는 거다. 예, 뭐 도구의 탓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소리 잡음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했어서 마이크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좀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예, 구속영장이 나왔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고 45일만, 비상계엄하고 45일 만인데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너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너무 신속하게 빠르게 이례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빠르진 않았다. 예. 그리고 그 체포적부심을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을 했었다가 법원이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그거였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법원 영장도 위법하니까 체포 취소하고 나 석방해달라, 이런 거였고, 이게 마치 시간 끌기처럼 되기도 했는데, 그 서로 주장을 조금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보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 없지 않느냐, 위법하다 이거고, 공수처 측에서는 아니다, 직권남용 관련 혐의라면은 내란죄 수사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2번째가 관할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고 서부지법 너네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공수처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서 서부에 해도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맞섰는데 결론은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택했던 중앙지법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도 볼만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또 뭐 구속이랑 체포 과정이나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다 다루기 때문에 저는 좀 포고령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그 미묘함이 감지되고 있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포고령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좀 다르면서 그게 묘하게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경전이 좀 읽혀지는데요. 그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썼고 걔가 쓸 때 잘못 베꼈어서 사달이 난 거다 라는 거고, 김용현 전 장관 쪽은 착오 없이 작성됐고 당연히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거는 다 검토를 했다,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재차 입장을 표명했던 거는 초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한 건 맞는데 검토 전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했고 이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는 거고, 윤 대통령 측은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 포고령 1호인데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문구가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입증할 제일 큰 키포인트, 핵심이 되는 건데, 이게 김용현이 옛날 거 갖다가 베껴 쓰다가 거기서 조금 오류가 있었고, 대통령의 사실 생각은 아니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조금 지금 책임 공방처럼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곧바로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자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거고, 헌재가 곧바로 이걸 채택했기 때문에 다음 변론기일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이걸 좀 봐야겠고요. 오늘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에 제가 2년 반 동안의 그 정권 동안에 느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좀 오늘은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각 정부마다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그 다 고질적인 문제 어떤 거의 문제를 하나씩은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와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큰 문제였던 거는 하나는 의사결정 구조였던 것 같아요. 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뭐 검찰식이라고 하잖아요. 막무가내로 야 까라면 까 털어 이렇게 좀 모든 것을 피의자 다루듯이 접근하는 것이 있었다. 의정 갈등이 그랬고 뭐 사교육 때려잡기도 그랬는데, 이게 되게 미묘한 게 국민들은 어느 정도 정부의 편을 드는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들의 불만을 건드려버리는 전법이었거든요. 뭐 의사들 뿌띠 성형하고 피부과 시술로 몰려가지고 산부인과로는 안 가고 이공계 인재들 다 빼가고 돈 엄청 벌고 약도 남용하고 암호주사 다 맞으라고 하고 그런 것 같아. 딱 뭔가 이것도 하나의 포퓰리즘인데 그렇게 불만을 딱 건드려버리는 쉬운 전법이었고, 사교육도 그래요. 결국에는 뭐 수능 출제위원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돈 몇 억씩 받고 불법했다라는 정황이 다 드러나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파헤쳐 볼만 했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항상 모든 것을 나 아니면 다 카르텔이야, 너넨 카르텔이야, 이렇게 접근해 버린 거예요. 이번 정부만큼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뭐 검사 특수통으로서는 필요한 자세일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됐더라면 태도를 바꿔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것도 의사결정 구조죠. 어떤 각 곳에 포진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은 그걸 듣고 종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수기 과정이 없고 모든 거는 그 과정이 늘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발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공무원들이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되게 혼란이 많이 왔었다고 누누이 들었어요. 정권 초기부터. 항상 먼저 대통령이 말을 하고 공무원들은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걸 나중에 알고 일단 그러면 아니라고는 못하니까 수습을 하고, 그러다가 말이 안 맞고 이런 게 반복이 됐던 건데, 더 재미난 거는 그런 다음에 슬그머니 없던 척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수습하다가 막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 안 맞고 그러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면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는 조용히 머쓱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뭐 R&D 예산 삭감한다고 했다가 다시 뭐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제는 다들 얘기도 안 꺼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 1살 낮추겠다고 했던 거, 만 5세 입학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슬그머니 사라졌거든요. 뭐 이것도 그냥 우겼어도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서 우기지 않고 집어 넣어준 게 뭐 다행이긴 한데, 밀어붙였다 하면은 진짜 더 아찔하긴 한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권력 움직이 느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뭐 대통령 경호처를 무슨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병 다루듯이 쓰기도 했고, 대통령실 가짜 출근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인가 어젠가 한겨레에서 그 내용을 직접 취재한 기자를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취재 후일담 같은 거를. 그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경찰 반응도 뜨거웠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들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었고, 그동안 말 못해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 경찰관 메일이 여러 개 왔는데 빈 차로 출근하는 대통령 볼 때마다 심한 분노가 올라왔고,
경호 때문에 새벽에 일찍 모이고 밤늦게까지 대기하면서 건강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메일이 왔었다고 해요. 근데 윤 대통령 스타일이 야 우리 누구 야 해봐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좋게 얘기를 한다면 뭐 지지자들한테는 친근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나? 근데 그것도 뭐 대통령의 워딩은 아니었다라는 점이고, 처음에 왜 도어 스태핑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슬그머니 없어졌죠. 도어 스태핑은커녕 출근이 안 되는데 그때 뭐 갈아넣는 그런 일선 공무원들 인력은 개개인의 삶이 없겠냐고요. 왜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나쁜 상사라고 하면 개인의 부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뭐 주말에 등산 가자. 오늘 저녁 같이 뭐 밥을 먹어보자. 이러면 너무 싫은데 정부가 나서서 일 가정을 양립하고 저출생 해결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배우자가 집에 없는데 가정이 바로 서고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정부의 기치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런 거에서 개인의 철학이 중요한 건데, 그냥 그때 사안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거 카르텔이잖아. 봐봐. 이게 문제야? 데려와. 현안 질의해. 규제해. 나는 이런 편의가 필요하니까 출근해. 이런 방식이 좀 되게 도드라졌다. 뭐 본인이 손바닥에 왕을 쓰고 나오기도 했지만, 왕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자기가 봐줘야 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국민들은. 제가 이 메모장을 깜빡하고 뭔가를 쓰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유튜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 참 어렵네요.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잘 보이려는 그런 수뇌부들의 과잉 충성, 생각난 김에 메모장에 써보겠습니다. 과잉 충성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대표적으로 뭐 윤 대통령 부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과잉 충성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노래 뭐죠? 뭐 84만 5,280분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음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권진원 씨 이분 이름을 담는 것도 조금 죄송하네요. 본인의 소중한 노래일 텐데 이렇게 쓰였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당황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좀 그런 내용. 그리고 경호처가 이 노래들 만들면서 이 노래 제작에 참여한 음악가들한테는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의혹 제기된 것들이 이 노래뿐만이 아니죠. 윤 대통령 내외 휴가에 동행을 해서, 김성훈 차장이 동행을 해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폭죽놀이를 벌였다. 재밌게 노시네요. 열정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생일 때 트렁크에 축하 현수막과 풍선이 가득 실린 고급 의전용 차량인 마이바흐를 관저로 보내는 깜짝 이벤트. 내 남자가 이러면 진짜 낭만적이지만 로맨틱하시네요. 기본적으로 좀 이벤트에 특화된 분이신가? 이렇게 비꼴 내용이 아닌데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로맨틱하다. 이벤트를 잘 안 해. 근데 너무 과잉 충성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참하고, 이 정도 돼야 왕자를 쓰고 나오시는 분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말하려던 건 이게 아니고, 또 어느 회사든지 과잉 충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오버하는 사람들, 와 저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꼭 있고, 그게 경호처 수뇌부들이 그랬을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 조금 반기를 들면은 틀어막는 위압감도 존재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대통령이 데이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관련해서 일하는 그 대통령실하고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예전부터 들었던 건데, 자료를 갖다 주면 이래서 막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뭐 계약 하나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우리도 개개인으로도 그러는데,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참모들이 자료를 갖다 주면 이게 말이 돼? 하면은 다시 보정해서 가져다 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 엑스포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정말로 그 정도로 처참하게 질 줄 몰랐던 거예요. 사우디랑도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걸 끝까지 그랬고, 제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됐던 조직에서 그걸 몰랐다. 이거는 얼마나 정보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흐린 눈 해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지경까지 온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짧은 뉴스 코멘트 하나 해보자면,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저는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통위 모든 위원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악화됐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뭔가 어떤 주문을 한 거죠. 여야정 협의체 해라.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경제를 다루는 F4, 그 금융당국에 있는 분으로서 경제를 이런 대내외적인 리스크들을 고려해서 우려해서 내뱉을 수 있는 메시지이고, 거기에 작용하는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행간에는 어떠한 굉장한 한국은행 총재지만 이례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았을 수 있다. 좀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